셀트리온은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수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2% 남짓한 그 반등세입니다. 자, 우리 이규찬 기자가 창조경제 얘기를 들고 왔어요. 네. 이게 상당히 그 추상적인 얘기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얘기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자, 우리 이규찬 기자가 오늘 이 시간에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깔끔하게 정리가 될지 저도 기대가 큰데 잘못하면 실망이 클 수도 있어요. 네. 실망 안 시켜드릴 겁니다. 자, 창조경제란 무엇인지 우리 이기찬 기자와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창조경제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창조경제가 좀 많이 많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도 청문회에서 좀 많이 곤욕 치르셨고 도대체 뭐냐 하는데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실까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게 뭐냐 정의를 딱 내리기보다 일단 이 창조경제가 도대체 어쩌다가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얘기는 2001년에 책에서 나왔어요. 창조경제라는 책이 있었어요. The Creative Economy. 그래서 저자가 존 호킨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이 경영 쪽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에 있던 산업에다 활력을 불어넣는 게 창조경제다.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는 원래 실물 경제를 사이버 공간에 올리고 뭔가 더 했잖아요. 그러면서 IT라는 게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듯이 창의력을 더하자, 아이디어를 더하자는 거고요. 유엔이 사실 2008년부터 창조경제 리포트라고 해서요. 아예 그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써요. 이거 없는 용어가 아니에요. 있구나. 예, 무슨 그 밑도 끝도 없고 뿌리도 근본도 모르는 놈이 아니라 어디서 제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창의, 지식, 문화, 기술 이렇게 4가지 분야의 산업으로 나눠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거다라고 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게 그 표지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2010년판 표지를 가져왔는데 유엔. 네. 요게 420쪽짜리예요. 영문으로 420쪽 읽으면 좀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겸 제가 오늘 10분 안에 요약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가 2001년 탄생을 했군요. 네네. 2001년. 네. 한 20살 됐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창조경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10% 가까이 급등을 해버리네요, 또 그 사이에. 네. 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란 무엇인지 한번 좀. 우리 유천 기자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에 나왔던 거 그리고 유엔이 내놓은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뭐냐면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창조경제를 문화 쪽으로 많이 봐요. 영화 산업이라든지 미술. 왜냐하면 그쪽이 GDP가 크니까요. 잠깐만요. 네. 지금 서 회장이 오늘 지금 간담회 얘기를 했는데 시작을 했군요. 보유 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이르면 5월, 6월 말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 M&A군요. 와, 이 뭔가요, 이게? 주가가 난리가 나고 있고. 상당히, 또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네요. 서 회장은 이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난 2년 432거래일 중 412일 동안 공매도가 진행됐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세력 잡아달라 이런 뜻이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 근데 M&A 다국적 제약회사 느낌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가 크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에 셀트리온의 저 주식을 인수해갈 만한 다국적 회사가 누구일까? 어느 회사일까? 그렇죠. 과연 어느 회사에 어떤 조건을 갈지가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M&A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국적 제약회사에 팔겠다. 보유 주식을. 기자회견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 건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에 저 M&A가 좀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판매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는 이제 서 회장 개인 회사인데. 재고가 1년 전 3천억에서 작년에 6천억으로 늘었거든요. 재고가.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정부의 그러니까 이 정부의 승인이 내려져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승인이 난 게 램시마 하나만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럽이라든가 뭐 아메리카 이런 데서 열심히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팔려면 마케팅 이제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쵸. 근데 그거를 셀트리온 혼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근본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승인 문제도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이 노하우도 많으니까 더 쉽게 풀 것이고, 네. 그리고 글로벌 판매도 훨씬 더 잘 팔 수 있는 애한테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가 있겠군요. 그런 이제 그림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트리온의 어떤 공장을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네. 충청도에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의 준공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요. 원래는 작년 말, 그 다음에 올 상반기 이렇게 했었는데 올 하반기로 갔다가 내년으로 또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자금난이 있나 보죠. 글쎄요, 좀 자금난까지는 아닌데 지금 셀트리온의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 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이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이 약품이 올해 안에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서 팔리지 않으면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사상누각처럼 이렇게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여서 제가 수차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주식 3개를 제가 꼽아드렸거든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런던에서 그 최장암 신약 개발하고 있다는 젠백스,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이 3개를 제가 꼽아드렸었는데, 소 회장이 드디어 오늘 기자간담회를 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매도는 거래소에서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소 회장은 수차례 그동안에 뭐, 금융감독당국에 제보도 하고 했었어요. 예. 이 불법 공매 세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래소에서 보니까 약간 좀 공매도로 취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공매도를 하는 거를 불법으로 엮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오늘 또다시 소 회장은 또 공매도 얘기를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리스크 상황이 있으니까 누군가 자꾸 파는데 단지 그 판다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게 그동안의 신해철 회장의 스탠스였다면 네. 아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M&A로 승부를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지금 삼성그룹에서도 이제 미래 먹거리 하나로 이제 이 바이오 네. 시밀러를 상당히 선정을 하고 좀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얘기가 안 된다. 네. 이런 또 내부 또 의견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수종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어떤 창조 경제,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산업이 그렇게 또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규찬 기자. 자, 셀트리온이 워낙 또 코스닥 시가총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기찬 기자 좀 시간을 빼앗았는데 죄송하고. 자, 네, 자, 지금 기자회견 현장에 네. 우리 셀트리온의 이 피리 꽂힌 우리 강은혜 기자가 있거든요. 네. 네,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좀 현장 분위기 한번 좀 전해드리는 것도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4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자, 현장에 지금 강은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M&A와 공매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서 회장이 어떤 얘기를 지금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셀트리온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서정진 회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사전에 기자회견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난해 실적 적자 전환과 관련해서 또 실적 부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또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 회사 측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정진 회장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모든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빠르면 5월 말, 또 늦으면 6월 EMA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셀트리온의 주인이 다국적 회사로 바뀌는 겁니다. 서 회장은 각 회사의 이대 주주들과 상의해서 셀트리온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서 회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정부의 역할론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것이 자본시장에서 생산 유포되고 또 회사에 대한 의혹이 반복되다 보면 공매도란 세력이 악용된다는 점인데요. 공매도는 전 세계에 다 있는 제도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혹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또 감시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도 요청을 하고 또 규제도 요청을 해왔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에게 들은 답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었다며 이 최후의 카드로 자신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자사주 75만 주 취득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 긴급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7%대 오름세로 상승 전환된 상태입니다. 네. 강 기자. 네. 예, 그 현장에 가 계시니까 지금 서 회장이 지금 M&A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어느 회사에 어떻게 팔지 지금 5월 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원칙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입장만 좀 밝힌 상태인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으로 아직 Q&A 시간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원칙론으로 아주 튼튼한 다국적 제약사를 찾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지 어느 회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그 현장에 가 계시니까 그 후속 보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네. 똑 부러지네요. 네. 이제부터 팔겠다는 거군요. 네. 자, 공매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가 공매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매도를 하려면 좀 주식을 빌려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빌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걸 제도적으로 많이 막고 있어요. 했다가 욕먹을까 봐 그러죠. 그렇죠. 예. 개인들은 아예 공매도가 사실상 증권사로부터 주식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까다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가 그 외국인들의 놀이터,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만의 놀이터고 외국인들의 천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좀 기관이나 개인들에게까지 그 어떤 공매도 시장이 좀 이렇게 문턱이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서 회장은 공매도 때문에 회사가 또는 소액주주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약간 저는 어떤 느낌도 받냐면요. 서 회장이 코스닥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 경제민주화다, 창조경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1위니까 정부가 이제는 책임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회사의 대주주, 경영진으로서는 약간 뭐랄까,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회사에다 팔지도 아직 모르겠고 네. 이제부터 찾아보겠다는 거니까 사실 그게 생사될지 안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거네요. 약간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라든가 금융위원회 여기가 지금 바짝 긴장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 방향도 상당히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규찬 기자가 준비한 이 창조경제 얘기를 계속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 2001년에 탄생한 이 용어가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규찬 기자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 권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이죠?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업국가. 2008년에 나온 책인데요. 댄 세노르 그리고 사울 싱어라는 분이 공동 저서예요. 그 창업국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창조경제 바이블 같은 건데요. 이스라엘 경제 성장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그냥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하는가를 인터뷰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 모델을 좀 이렇게 구체화했다기보다는 사례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이게 미래 창조 경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목적은 뭐냐?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니까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서 창조 경제를 보는 거죠.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사실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최근에 한 30년 동안 신규 일자리 조사를 해봤더니요.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기업들만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30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 4천만 개인데 모조리다. 그럼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더 이상 일자리 안 늘린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일자리 안 늘리고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 계속해서 신생 기업들 만들어내서 5년마다 계속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젖이 다 되면 새로운 젖소를 계속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2차 간호사님 되신 윤종록 교수가 네. 지금 윤 차관님이 원래 창업국가 이거 역자세요. 번역해서 내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창조경제의 본론은 이스라엘식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네. 그렇습니다. 이 창업국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이 더 확실히 잡힐 것 같은데, 결국 이스라엘식 경제 모델이다. 우리가 좀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네. 그 경제 강국, 부국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도 또 많지 않거든요. 없죠. 네, 한번 좀 구체적인 얘기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전 압니다. 그 책 아무도 안 사보실 거. 그거 읽으려면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살짝 보시면 네.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우리 인구 한 75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면적이 충청도만 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네.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거, 남녀. 우린 여자는 없지만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년 동안 그 여자들은 2년, 남자는 3년 이렇게 복무를 하는데 다만 그 복무가 군대 우리 땅 파는 복무가 아니라 군대 자체가 회사처럼 그 안에서 뭔가 IT 개발하고 국방 자원도 개발 이래요. 그리고 노벨상 22%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데요. 22%? 예, 0.2% 세계 인구에서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백분율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 탄 거예요. 세계 3위 인적 자원을 평가받는데 재밌는 게 800명당 1명이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명 중에 1명은 사장님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한 기업들 중에 미국 자체 빼고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이스라엘 국가가 제일 많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우리나라 카이스트 비슷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대학교에서 연간에 특허료만 1조 원 받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총리가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들 중에요. 우리 삼성 갤럭시에 들어간 필수 특허, 아주 중요한 특허 4개가 여기서도 나왔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때 은행들 다 쓰러질 때 하나도 은행 망하지 않은 나라,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떻길래 이랬느냐. 이거를 이제 윤 차관님이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책도 쓰신 건데요. 일단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인재가 훌륭해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맞죠. 창조경제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그 이스라엘의 창조경제 사례를 2가지 설명해 드리면서 그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혹시 향어 드셔보셨습니까? 향어 잘 모르시죠? 향어. 네. 이게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아실 텐데 향어, 한 20년쯤 전에 향어회 많이 드셨어요. 이게 바다고기보다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잉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생기게 된 계기가 아주 저게 이스라엘 잉어예요? 네. 이스라엘 잉어는 들어보셨죠? 네.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막 중에 어디 바위덩어리 있는데 팍 파냈어요. 여기다 호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농사를 짓자. 그래서 저 밑에는 해수를 쫙 몇 킬로에 몇 개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담수화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담수가 아니거든요. 반쯤 민물, 반쯤 바닷물. 그리고 뜨겁잖아요. 온도는 거의 온천수. 여기에 근데 이 물만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옥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물고기 배설물이다. 여기에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 배설물을 깔아서 그걸로 농사를 짓자. 그런데 물고기가 다 죽어요. 바닷고기도 못 살고 민물고기도 못 살아서 개량을 해서 만든 게 향어예요. 근데 향어가 5년 삽니다. 그래요? 그럼 향어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 똥이에요. 향어 배설물 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그럼 5년 동안 키운 향어를 어떡하죠? 죽잖아요. 네. 그거를 가난한 우리나라에다 판 거죠. 그럼 우리는 걔네는 어차피 고기에 관심이 없는 고기니까 아주 싼 가격에 우리는 회를 즐기고 그 사람들은 매년 그렇게 5년생이 되는 향어를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사막에서 가장 비옥한 그 농산물 국가가 됐고요. 이런 재미.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웃기죠? 향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왔군요. 다음 사례가 이제 인텔 센트리노예요. 센트리노. 센트리노 하면 이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에 나왔는데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텔 칩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1.5년마다, 1년 반마다 칩은 2배 빨라지고 크긴 반 줄 거다. 맞아요. 선언했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칩이 속도는 빨라지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작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죠. 이 열대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2002년도에 무어의 법칙이 깨질 위기가 처해요. 그래서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인텔 직원들이 모여갖고 고민하는데 그 운전병 출신인 직원 한 명이 오더니 IT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뭐 그렇게 고민하냐고. 엔진도 그냥 막 달리면 과열되지 않냐. 기어 만들어. 그럼 엔진은 많이 안 돌려도 빨라지잖아.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뭣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헛소리해주고 가 이럴 텐데 기어? 도대체 이건 개념적으로는 IT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듀얼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센트리노 최초의 센트리노 칩입니다. 지금 쿼드코어 세대니까. 그거 만들어낸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옥토코어 별 얘기도 안 하고. 그 운전사가 만들었잖아요. 그 운전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그겁니다. 많이 배우네요. 대충 감이 오시죠? 창조경제 어떤지 감이 오시죠? 요거를 근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그거를 우리 경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어떤 좀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건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 가져오려면 이게 숙제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윤 차관님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후츠파 정신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만들게 하느냐? 후츠파라는 게 이게 이태리란다. 이스라엘 말인데요. 뻔뻔하다, 버릇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실례합니다. 최근 고기가 이제 막 품귀 현상이 불어온다. 육류 품귀 현상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미국인하고 중국인 그리고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한테 했대요. 그랬더니 미국인은 묻더래요. 품귀가 뭐죠? 아주 풍족하게 살아서 뭐 없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사람은 육류가 뭡니까? 고기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럼 중국 사람은 뭐랬대요? 의견이라는 게 뭐죠? 그네는 의견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공산주의국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묻더래요. 신뢰가 뭐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뭐예요? 그래서 후츠파 정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침없이 얘기하고 창업도 거침없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의견도 내고 이런 저 뻔뻔한 정신 그리고 거침없는 도전 정신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왜 후츠파 정신을 얘기했느냐? 왜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힘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에서요, 회의를 하면 장군이 제일 늦게 도착하면 커피포트 앞에 앉게 되잖아요? 그럼 장군이 서빙해야 된대요. 이야. 병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거네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에이, 뻥이겠지라고 윤 차관님 지적 갔더니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 문화가 한국에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름 불렀다가 야, 이 자식하고 한 대 맞고 장군한테 감히 커피 따려고 했다가는 난리 나죠. 이런 좀 유교적인 사회 이런 데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모든 의사결정을 이 수첩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수직적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미래의 창조가구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일했던 방식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일단 정의를 해놓고 개념 한 다음에 짝짝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사례는 있는데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창조경제는 만들어가는 중이지 우리나라에는 창조경제가 이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사례가 있고 참고할 것은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가져올 거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아직 창조경제는 정립도 안 됐다.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만드느냐? 그걸 이제 미래창조과학과 총대를 메고 만들면서 민간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단하군요. 근데 감은 오는데 뭔가 정리하기 힘든 거죠. 아니, 저는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창조경제의 어떤 그 철학. 네.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장성이 그 일반 사병한테 늦게 오면은 다방 커피를 타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커피포트 앞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해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창조 경제 모델을 도입하려면 네. 사실 교육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창조 과학부를 할 게 아니라 미래 창조 교육부를 하는 게 맞아요. 와, 어렸을 때부터. 네, 이스라엘식 교육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네. 토론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화가 없을 때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찬 기자.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